물가 2%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연준이 완화로 돌아가는 일종의 피벗을 하는 타이밍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걸린 다음에 오랜 기간 이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우리가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될 이슈가 되지 않나. 팀장님, 베스트셀러 제조기 오건영 팀장님께서 이번에 또 신간 위기의 역사라는 책도 아주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 책 내셨는데 벌써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7위. 경제경영은 몇 위시죠?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너무 잘해주셔서 1위더라고요. 진짜 운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부족한 책인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요즘에 정말 시대가 좋아졌고 그 혜택을 저도 그리고 시청자도 모두 받는다고 느꼈는 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위 저자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편하게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불러주시면 나와야죠. 자, 오늘 이제 요 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위기의 역사 요거 여쭤보기 전에 시장만 살짝만 여쭤보면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 뉴스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에 뭐 상반기에 또 이번에 진짜 온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증시는 뭐 최소 뭐 2,500, 600에서 출렁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상반기 대비해서 올라오면서 그렇죠. 계속 버티고는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이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해봐요. 되게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1년짜리 정기금 금리가 한 4% 하거든요. 4%? 예. 그 한번 그냥 간단하게 여쭤봐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말고 앞으로 2, 3년 후에 그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2, 3년 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내려갈 것 같죠. 네. 100명 여쭤보면 99명이 내려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2, 3년 후에는 안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환율이 오늘 보니까 1,320원 갔거든요. 다시 1,320원이에요? 예, 그 정도면 17원 이렇게 왔는데. 야, 1,200이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이제 최근엔 1,260원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야 뭐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 2,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환율 지금보다 오른다 내린다. 지금보다요? 예. 다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다 똑같이 비슷하게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모두가 전문가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전문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의 환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물가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이 높으니까 내려갈 거잖아요. 2, 3년 후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다시 옛날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다시 열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서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게 얼마가 적절한 것 같으세요? 1%면 너무 낮죠. 2%는 좀 아쉽죠. 3%면 조금, 근데 2.5 정도가 대부분 다 적정금리라고 하시는데 그 2.5 금리가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롱거런의 장기금리 기준선입니다. 되게 좀 독특하지 않나요? 그 2.5라는 금리는 2010년부터 20년 사이 장기금리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얼마면 적절한 것 같으세요? 1,100원에서 1,200 사이 아닌가요? 1,150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1,150원. 근데 1,150원이라는 환율이 2010년에서 20년 사이 환율의 평균 레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그 10년의 사이월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죠. 예,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정상이고. 그렇죠. 그러면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환경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제일 강했던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뭐 이제 성장주 뭐 이런 자산들이 되게 좋았었죠. 특히 나스닥 이런 주식들. 그럼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런 자산들이 다시 좋아질 거잖아요. 지금이야 금리가 높지만 낮아질 거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아파트 재건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무리 헐어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없고 너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 3년 후에는 재건축할 거니까. 그러면 2, 3년 후에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 다시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사야 될까요? 미리 사야 될까요? 미리 사야죠. 네,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조금 먼 미래의 뷰는요. 결국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다시 수렴을 할 거라는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 투자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잖아요. 미래의 그 환경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가 되게 시장에는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초에 모두 경기 침체를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미래가 그렇게 갈까? 아니면은
다른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까?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빨리 안 빠지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고, 네.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재건축 발표가 늦어지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 3, 4월에는 3.3까지 내려갔던 장기 국채 금리가 네. 지금 4%까지 또 올라와 있거든요. 한때도 4.2도 찍었었고, 이게 뭐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약간 구조적인 거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다들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실망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볼 때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약간은 그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초점을 맞춰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 미래를 갖다가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땡겨와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그 가정이 만약 틀리게 되는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 여기가 아마 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양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금 금리 높다, 환율 높다, 물가 높다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자, 셋 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쪽으로 어쨌든 내려간다고 본다라는 게 사람들이 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시대가 근데 조금 바뀐 부분이, 네. 이전의 시대는 사실은 세계화의 시대였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의 시대로 이제 그렇죠. 접어들었거나 왔거나 상태인데, 네. 그렇게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그대로 똑같이 갈 수 있나요? 이제 중국이 그렇죠.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환율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네. 환율을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달러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게 원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밑으로 잡아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수출을 잘했을까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굉장히 큰 게 대중 수출이었어요. 대중 수출. 중국 수출이 엄청 잘 됐던 거거든요. 네. 중국이 미국으로 밀어내는 것들에 대한 중간재를 우리가 밀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 수출이 엄청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로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을 상당히 많이 눌렀고, 근데 이런 질문인 거죠. 앞으로 중국 수출이 옛날만큼 될까? 이거 한번 여쭤보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옛날만큼 중국 수출이 잘 된다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일단 확실한 거는 최근 데이터는 이미 안 좋고, 네네네. 그럼 앞으로도 그리 뭐 옛날 같은 그 데이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과거에 중국 대중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환율을 누르는 요인이었다면, 그게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을 누르는 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면 그 환율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를 조금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이게 미중 간의 어떤 분쟁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서학개미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활발해졌어요. 네. 그리고 IRA라고 쓰고 미국이라든지 해외 투자라고 썼거든요.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일도 많아지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달러를 밖으로 퍼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환율이 옛날만큼 내려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대에 우리는 그때 익숙했던 환율을 생각을 하는데, 그때하고 여건이 바뀐다면 그만큼 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뭐 미래의 환율을 막 10년 후, 20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바뀐 게 뭘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들이 바뀐다면 과연 그 모습으로 돌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물가도 사실 바라보면, 이거 물가가 안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해석 중에 이제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죠. 1970년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가 인플레이션을 40년 동안 눌렀거든요. 그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럼 80년대 초반에 폴 볼커가 금리를 크게 올려가지고 물가를 박살냈거든요. 그게 40년간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거는 연준이 승리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연준이 너무 잘했다 이건데 과연 그게 맞을까? 이게 연준 입장에서 어쩌면 연준이 운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떤 요인이 있었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에는 세계화도 존재하고요. 이 세계화라는 건 전 세계에서 생산 능력, 엣지가 있는 국가들 있죠. 거기서 엣지 있는 물건을 생산하라는 거예요. 엣지는 가성비가 나오는 것도 엣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출시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가장 싼 가격에 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싼 가격에 똑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싸진 게 수출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장을 더 돌려야 되고,
그래서 세계화는 수요를 늘리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게 만들어줄 수 있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으로 퍼져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노동력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그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 단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책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핵심 뭐냐면 못 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저가 물건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근본적인 물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지 다른 나라의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건비가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의 제조업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화가 분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과연 그러면 과거에 있는 그 모습하고 맞나 있을까? 그래서 찰스 구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맞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저물가가 이어져 왔었던 것들이 인플레이션 그냥 없어진 거야. 연준이 너무 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에서 바라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는 저물가로 돌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물가가 2% 밑에서 노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역에서 놀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요즘은 조금 해봐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생각보다 잘 안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요즘 제일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금 물가라 그럼 환율 얘기해 주셔서 연준이 어쨌든 처음에 목표는 물가 2%였잖아요. 네네. 물가 2%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상승률이 쉽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2%까지 잡아내리려면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식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장의 둔화를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2% 왜 2%야? 3%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주류들이 생기는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2%로 가려면 보다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3으로 올려놓으면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그게 정상 물가가 되는 거라니까. 그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3%를 받아들여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3%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물가 목표 달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요번에 이제 잭슨홀에서 논의하는 게 구조적인 세상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게 주제더라고요. 세부 주제 타이틀들은 안 나왔지만 8월에 있나요? 8월 말에 있죠. 8월 이제 26, 27일인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이제 중요한 파월의장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주제가 다뤄지는가도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겠는가. 그게 이제 물가라는 것 자체가 옛날과 같은 레벨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게 핵심일까,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게 될까. 근데 저는 이제 물가 목표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장기적인 얘기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우리가 마켓을 바라볼 때 눈앞에 있는 것들도 좀 되게 중요하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먼 미래에서도 우리의 전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임금 상승률도 이게 잡기 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고용은요, 요즘? 고용은 좀 미국 고용 여전히 괜찮나요? 여전히 좀 뜨거운 편이고요. 물론 이제 일자리 수가 줄어든 건 있는데, 여전히 이제 빈 일자리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 대비해서 구직이 한 950만 정도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노동자가 한 600만 명 있으면 95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임금 상승률을 막 하늘로 부스트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빈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왜냐하면 교섭력이 강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플로우를 보면 레이버 유니온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동조합이 70년대 이후에 사라졌거든요. 사라졌다기보다는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걸 이제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가 넘치니까, 일자리가 모자라는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도 실업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실업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노동조합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지금 역전이 되다 보니까 노동조합들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 노동조합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오르지 않던 임금들이
올라가는 이슈가 생겨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인플레이션하고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3%까지 내려온 물가가 여기서 좀 버벅거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버벅거린다는 얘기는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조금씩 반등했다 또 떨어졌다 반등했다 또 떨어졌다 이런 그림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어쨌든 연준이 금리 한 번 더 올렸죠. 네네. 자, 앞으로 FOMC 남은 게 몇 번 남았고 이제 금리 이제 한 번 더 올리고 끝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출 거라 보세요? 네, 9월, 11월, 12월인데요. 일단 7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흥미롭게 얘기를 해요.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는데 매파에서는 이제 보우먼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우먼이 얘기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지금 금리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높은 게 과연 뭐냐? 우리 5.5니까 미국 금리 5.5니까 높잖아요. 근데 5.5는 그냥 우리 지레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높다는 정의가 뭐냐 이제 이거죠. 긴축적이라는 정의가 뭐냐? 긴축적이라는 얘기는 높은 물가를 잡아내릴 정도로 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5라는 금리에서도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 금리가 긴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더 올려야 돼요. 그렇죠. 더 올려야 되죠. 그래서 물가가 특히 근원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면 이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영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할 때 이게 인크리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올린다고 할 때 인크리즈라고 말 안 하고 인크리지즈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예요? 인크리지즈는 복수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두 번 더 올리면 6이잖아요. 5.5가 지금 상단이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수치인데. 이야, 그래서 매파에 지금 굉장히 이 보우먼이 떠오르는 태양 같은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블라드가 이제 그 스텝다운 한 다음에는 이제 요즘 보우먼이 엄청 뜨고 있죠. 균형 제대로 잡아주시는데 그 이제 대신에 비둘기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은 거의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신에 이거 오래 유지해야 돼.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를 차단하는데 현재 있는 금리를 오래 유지하러 짜자고 갑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물가가 안 내려오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매파. 비둘기파는 금리 인상하면 내일부터 약효가 나오니 시간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의 금리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약발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게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게 긴축을 세 단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요. 구분을 해서 얼마나 빨리 올릴까, 얼마나 높게 올릴까, 얼마나 높은 금리를 유지할까 이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지금 매파나 비둘기파는 얼마나 빨리 올릴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파는 뭔 얘기하냐면 얼마나 높게 올릴까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고 비둘기파는 높게 올릴까는 끝나고 현재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하면 좋을까 이거 갖고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제 시장에서 되게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언제 하죠? 이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1번. 매파나 비둘기파나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금리 인하 얘기는 없으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실 금리 인상에 한다면은 속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속도에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 6월을 건너뛰면서 7월에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9월을 건너뛰고 11월에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만약 있다면 한 차례 정도를 보겠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꼬리를 말아 올린다면 막 내려오다 꼬리를 말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이 이건? 그러면 이게 긴축적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되려 올라오면 이거는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럴 때는 매파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좀 존재하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게 에브리 모든 회의에 대해서는 라이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에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타이밍이 연준이 완화로 돌아가는 일종의 피벗을 하는 타이밍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기대가 언제냐? 시장의 기대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 기대보다는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연준도 그렇죠. 어쨌든 데이터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팀장님이 위기의 역사 요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지금 시기 위기라는 키워드 책 내신 이유는 혹시 뭐 어떤 걸까요? 이제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아니요. 위기팔이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이제 이 김작가 채널에서도 그렇고 다른 채널에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환율이 1,440원이니까 이거 외환위기 아니냐? 내지는 이제 SVB 파산했으니까 금융위기 아니냐? 레고랜드 때문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 대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어려웠던 게 이 질문이 단답형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땠고 위기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래서 뭐가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굉장히 길잖아요. 말도 너절해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그만 디테일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겠네? 다르다는 걸 알려면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기라는 게 과연 어땠는지를 알아야 객관적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근거 없는 비관론?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막연한 낙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과거의 위기에서 주는 교훈들을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위기의 역사라는 걸 다룬 이유가 위기를 4가지를 썼어요. 지난 30년간의 위기를 외환위기,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인플레이션. 요거 이게 4가지 국면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실제로 보면서 사실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좀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겪어보질 않았고 겪어봤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매크로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번 그 생생한 파노라마 드라마 같은 걸 한번 좀 이렇게 넣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위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위기가 온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자라는 내용을 좀 담았고 그 실장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한다든지 현재 우리의 현실을 파악할 때 그때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꼭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럼 본격적으로 여쭤보면 네네. 말씀하신 4가지 위기에 주목한 그럼 이유랑 네네. 지금 우리에게 이 위기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뭔데요?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이 차이가 있어요. 자연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과학은 실험이 안 됩니다. 그럼 사회과학을 갖다가 실험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불러서 이제 물어보시면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가 언제 됐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부터 언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데이터를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공부하려면 금융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난 30년간의 금융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30년간 금융 역사. 그럼 이제 하려면 자 199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5년엔 이랬어요. 96년엔 이랬어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멘탈이 나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역사 공부할 때 서기 1년 무슨 일, 서기 2년 무슨 일 이렇게 외우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역사 공부했던 건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임진왜라는 편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그때 희대의 명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열광했었거든요. 그것만 봤어요. 근데 그 임진왜란 편을 보면 임진왜란이라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병자호란 그리고 그 앞으로 뭐 살수대첩, 뭐 저기 한산도 대첩부터 시작해서 살수대첩, 규주대첩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보통 전쟁사를 많이 좋아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쟁사 속에서 영웅이 나오면 그 영웅하고 관련된 왕이라든지 위인전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인전이라든지 전쟁사를 보면은 꽤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보통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최근에 금융의 현대사를 볼 때 얘를 갖다가 95년, 96년 이렇게 가야 될까? 아니면 이 지난 30년간을 봤었을 때 가장 변동성이 높았었고 우리한테 유명했었던 그런 포스트들을 세워놓는 게 나을까라고 하면 저는 4개의 포스트를 잡아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았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의 외환위기, 2000년의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의 코로나 사태, 요걸 갖다 쫙 세워놓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뎁스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이게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전개됐고 어떻게 완화되어 갔는지, 해결되어 갔는지 그걸 세웠어요. 그러면 사실상 4개의 포스트를 세우면서 얘네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기라고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이 포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한 30년의 금융 현대사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각각의 위기가 서로 연결이 돼요. 왜 연결이 되냐면 기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이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인플레이션 되게 심하죠. 왜 인플레이션이 왔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때 돈 너무 많이 풀었어요. 특히 재정자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푼 돈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코로나는 해결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 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풀 수 있었을까? 핵심은 금융위기 때 리먼이 파산하잖아요. 리먼이 파산할 때 이건 시장 원리 맡겨야 돼? 그러면서 리먼은 파산하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리먼이 파산하면서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때 1000억 달러만 줬어도 리먼 파산만 막았어도 이렇게 안 갔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먼은 그때 막지 않아서 2조 달러, 3조 달러를 퍼부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살리는 게 죽은 다음 살리는 것보다 낫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잠깐 보세요.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이 뭐냐면 툭하면 양적 완화, 툭하면 재정 지출 이런 게 있어요. 구제금융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끝판왕이 터진 거죠. 코로나 온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5조 달러의 재정 부양과 5조 달러의 통화 완화를 한꺼번에 퍼부은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코로나 때 그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금융위기를 해결했었던 그 솔루션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됐고 그게 인플레이션에 연결이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금융위기 때로 넘어옵니다. 그럼 금융위기 때는 뭐가 있었을까? 금융위기 때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닷컴 버블하고 또 연결이 돼요. 네. 닷컴 버블 당시에 이 닷컴 버블은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2년간 78%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었겠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와요. 거기에 9.11 테러까지 겹치고. 자, 그럼 경기 침체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침체가 찾아왔으면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린스펀이라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1%까지 낮췄거든요. 네. 그때 당시로 사상 최저였어요. 그럼 금리를 1%까지 낮추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나왔겠죠. 이 유동성은요, 어딘가 성과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 가서 고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박살났으니까. 그래서 주식에 가서 못 고이죠. 네. 그럼 이게 어디 가서 고일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빠진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어오르겠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기초자산이 튼튼해지잖아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파생상품이 막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그게 사실은 금융위기가 되죠. 네. 그래서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에 낮춰놨었던 금리가 금융위기를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 안 하고 금융위기 원인에 대해 얘기할 때 그린스펀이 만든 저금리 때문이다 하면서 그린스펀을 역적으로 주목을 했었던 게 그때 다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그린스펀 역시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닷컴 버블의 붕괴가 그 기저에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닷컴 버블까지 왔어요. 닷컴 버블은 그럼 왜 왔을까? 네. 잠깐 보시면 이게 또 외환위기가 연결이 돼요. 외환위기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아니라 이머징 시장의 외환위기가 그때 당시 무슨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95년에 멕시코, 97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쓰러졌고요. 98년에는 러시아, 99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쓰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중에서 주요국들이 막 쓰러졌거든요. 그럼 이머징 시장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국가가 누가 있었을까? 중국도 그때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침몰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굉장히 버블 붕괴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로존도 그때 유행했던 얘기가 독일병, 영국병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독일 통일한 이후에 성장이 정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로와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기도 안 좋았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좋은 데가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미국만 좋잖아요. 그러면서 어딘가 성장하러 가는데 고여야 되죠.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는 인터넷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인터넷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인터넷이 깔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 관련 네트워크 장비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 돈들이 미국의 성장주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외환위기까지 왔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끌어당기면 인플레이션의 위기는 돈풀기인데 돈풀기는 코로나 때 돈풀기에서 시작을 했고, 그죠?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돈풀기인데 그럼 그때 당시 이 돈을 많이 풀을 수 있었던 건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고, 금융위기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인데 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 이유는 닷컴 버블의 붕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위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난 30년간의 역사에서 흘러왔었던 흐름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네. 지금 코로나 때 했던 것들은 다음에 어떤 위기를 그러면 불러일으킬까요? 미래의 위기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진 않은데 저는 과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지 이제 내년까지 봤었을 때 우리의 화두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이제 한참 얘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인 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10년 이상 이어졌어요. 근데 그 앞으로 가보면 1950년대부터 60년대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럼 20년간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1960년대 후반부에는 인플레이션이 20년간 없었잖아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없어졌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경기 부양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을 해줘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되게 크게 늘었죠. 그러면 이게 돈 풀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971년도에 닉슨 행정부에서 달러 패그제, 금 본위화폐제를 폐지를 해요. 그러면서 금에 묶여 있었던 달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러면 화폐의 공급도 늘어나고 재정 지출도 커졌죠. 그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앞에서 방심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 게 핵심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연준이 금리를 막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금리를 막 끌어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내려와요. 그랬더니 연준이 그러면 금리 꺾였네? 물가 꺾였네? 금리 인하 했죠. 했더니 어떻게 되면 내려왔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금리 인상, 꺾여서 내려와요. 꺾였네? 다시 금리 인하. 그랬더니 또 올라와요. 다시 금리 인상.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번의 물가가 튀었던 게 전체를 합치게 되면 10년의 역사를 설명을 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걸린 다음에 오랜 기간 이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질병이 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질병이 되면 치료도 쉽지 않지만 한 번 걸리면 재발을 엄청나게 해요. 낫더라도.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걸렸다 다시 해결했다 다시 도지고 해결했다 다시 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미국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서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 물가를 박살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40년간 누워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폴 볼커 때문이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화나 이런 거에 영향이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anyway 그때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0년간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만들어낸 게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이 얘기를 갖고 지금으로 올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뿌렸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꺾여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내리라고. 금리 인하라고. 그럼 이게 영원히 계속 내려올까? 아니면 이 금리 인하 바를 받으면서 다시 위로 뛸까?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벌써 2년 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고질병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확실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지난 2년 반 정도는 다른 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 세상에서 멸종됐다가 아니라 멸종된 게 아니라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과거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소구해서 볼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질병이 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럼 70년대가 재현될 것인가 요 고민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어떤 얘기 하냐면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70년대 실수의 핵심은 스탑앤고예요. 금리 인상하다가 괜찮아질 것 같으면 스탑. 그러니까 고 하다가 스탑. 고 하다가 스탑 하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물가 어떻게 보면 2, 3년 만에 잡을 거 10년 간 거죠. 그 실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연준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위기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 요게 우리가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될 이슈가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기 때문에 비둘기 파든 매파든 금리 인하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네, 그렇죠. 이번에 확실하게 잡긴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둘의 차이점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 아니면 천천히 나타나니 이 논리 때문에 지금 금리를 더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지금의 금리가 높냐 낮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둘의 공통점도 스탑앤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IMF 외환위기랑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랑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일단 차이점은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되게 황당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위기라는 게 다른 형태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 때 이게 초병을 서잖아요. 똑같은 옛날에 왔던 길로 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오느냐, 이 오는 길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형태는 위기라는 형태로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점은 그 자체가 다 고유한 위기의 성격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외환 위기냐, 은행이 무너지는 금융 위기냐, 아니면 질병에 의한 위기냐, 전부 다 이제 그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통점은 어떤 걸 좀 봤냐면 첫 번째는 4개의 위기가 다 담지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시기에 대한 방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인플레이션 나타났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올 때 21년도에 저도 그 실수를 했지만 물가가 올라올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일시적이에요.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올라오니까 아유 이건 사실 그때 막았으면은 괜찮았을 걸.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절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방심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오고 있을 때도 초동 조치를 못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실수 중에 하나죠. 자, 또 하나. 그럼 과거로 또 가볼게요. 그러면 금융위기 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40년간. 근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최근에 뭐 신용등급 강경 얘기도 나오지만 신용평가 회사들이 트리플 A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전제가 뭐냐면 아유 설마 집값이 그렇게 빠지겠어? 이런 전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안일함
이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도 기술주의 상승세는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때로 돌아가 보면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성장이 이어지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네. 둘이 여기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제 공동역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료가 이제 50%씩 출자했으니까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죠. 배당금 주셔야죠.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 이제 저희 오 팀장님은 사업을 모른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배당금 받아가실 때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거죠. 분점을 내야죠. 하나 더 내자. 네, 하나만 내면 안 되죠. 스케일이. 그래서 30개의 분점을 내자. 그래서 제가 30개요?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대출 받아야지. 이런 거죠. 이럴 때. 그렇죠. 이럴 때 대출 받아야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분점을 30개를 내요. 근데 갑자기 이 식당이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빚을 낸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면 이게 망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될 거란 기대가 되게 컸어요. 네. 근데 갑자기 수출 경기가 팍 꺾이기 시작하죠. 96년부터.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나요. 근데 그 앞에 수출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렸거든요.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한국에서 빌리면 8%에 빌리고 미국에서 빌리면 3%에 빌린대요. 미국에서 빌려줘. 미국으로 빌렸는데 미국에서 빌리면 달러로 빌린답니다. 그래서 달러로 외채를 빌려와요. 그걸로 투자를 했는데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빚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외환위기로 연결됐던 게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케이스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안일함이라는 걸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역사라는 건 과거로 쭉 펼쳐보면은 각각의 그 버블 붕괴라든지 이 위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되게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자, 16세기 튤립 버블하고 네. 지금은 달라. 뭐 물론 다르겠죠. 17세기 뭐 남해 버블하고 지금은 다르겠죠. 구조도 다르고 유튜브도 있고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 버블 형성과 붕괴 이런 것들, 이 위기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네. 모든 게 동일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16세기에는 사람들이 탐욕스럽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겠죠. 17세기. 다 느꼈겠죠, 그거는.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 탐욕과 공포가 쏠림을 만들게 되고, 그 쏠림이 정상화되면서 버블의 붕괴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이 과거에 있는 역사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기 역사를 통해가지고 네. 모든 위기를 다 전부 다 좀 조망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매크로 차원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있지만 각각의 공통점 중에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존재했고 과거의 아름답던 시절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관성에 대한 기대, 약간의 낙관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빠른 변화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위기로 이어졌었던 그런 역사의 흐름들을 저는 조금은 좀 여기서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 또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한 사위라는 말을 썼어요. 안정에 머물 때 위기를 생각하라거든요. 예,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역사의 책을 내주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번에 IMF 같은 제2위 외환위기 올까 이제 두려워도 하시던데 책에는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혹시 그 이유는? 물론 뭐 20, 30년 지나서도 뭐 절대 안 오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다만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외환위기는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줘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에 바뀐 게 뭐가 있냐 다른 점이 딱 하나 진짜 제일 큰 게 있는데 그때를 겪어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저도 마켓 공부할 때 선배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IMF 때 말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기업의 이제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높은 분들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 만나면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젠가 인터뷰하잖아요. 무조건 외환위기 때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외환위기라는 단어보다는 IMF 위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멕시코 사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외환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외환보유고를 계속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가 넘어요. 네. 세계 9위예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외에도 개인들의 대외 순자산이 되게 많습니다.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달러를 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외 순자산으로 4천억 달러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해외에 달러로 투자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의 밸류가 높아지죠. 그래서 대외 순자산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때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요게 1번.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위상이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해져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기술 혁신 이런 걸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네. 유럽 국가들이 유럽 재정위기 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신용등급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옛날 한 95년도, 6년도만 해도 이탈리아가 선진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 비교하면 이탈리아가 우위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탈리아를 바라볼 때, 빚 많은 나라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죠. 왜냐면 유로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 하면 되게 위험한 나라라고. 그렇죠. 좀, 물론 오해도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를 겪었다라는 경험이 1번으로 존재하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 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뷰가 달라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나라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고 들어와요. 그래야 배당을 받을 테니까. 네. 근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성장하는지 관심 없어요. 안마하고 내 이자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조적인 무역 흑자에 달러 많이 갖고 있고 외환보유고 많이 갖고 있고 대외 순자산 많으면 내 달러 대출 떼먹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 네. 쌓아놓은 외환보유가 있다는 것들, 네. 그게 과거에 비해서 안전핀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와 같은 상황하고는 좀 사뭇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것만 들으면 그럼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서 안전하겠네. 너무 이걸 생각하게 되면 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방심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그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보면 네. 지금의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금물, 이런 단어를 갖다 우리가 메시지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얘기해 주셔서 최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어떻게 보세요? 달러 패권 유지되나요? 달러 패권까지 연결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국엔 달러 패권으로 가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달러에 대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패권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누구를 건드렸냐면, 그때 당시 재정이 별로 안 좋았던 국가들이 유로존이었거든요. 유럽 재정위기 한복판에서 신용등급이 미국이 강등이 돼요. 네. 그랬더니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도 신용등급 강등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단어가 피그스예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네. 스페인의 약자거든요. 이 국가들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이때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을 좀 바라보면 이제 유로존이 그렇게 번질까?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재정 지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 때부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피치사에서는 궁금증을 던지고 있어요. 의구심을. 그러면서 얘기한 게 미국 부채에 대한 거버넌스가 되게 약해진 것 같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버넌스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걸 컨트롤할 수 없잖아. 왜냐면 의회에서도 지금 정쟁을 하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슈하고까지 만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신용등급 강등. 그럼 이런 신용등급 강등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정 지출을 과거처럼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또 이런 생각이 무디스도 강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재정 지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유동성을 뿌려주는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를 재정적자에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 재정적자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시장이 의구심을 표명하는 게 1번. 그리고 재정적자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피치사가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대출을 계속 받아요. 그럼 걔한테 대출을 더 해주고 싶을까? 네. 무섭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높게 요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재정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거를 좀 같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기의 역사책 내셨으니까. 네네. 경제 위기 시그널은 좀 무엇이 있고, 네네. 지금은 혹시 그런 시그널, 네네. 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제가 이제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위기의 시그널이라는 거는 방심에서 나온다고 봐요. 방심. 지금의 이 좋은 환경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야. 네. 이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를 무장해제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9에서 3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겨서 끝났어. 이제부터 스탑. 이렇게 하면은 금리 인하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시금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방심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방심을 해버리면 섣부른 금리 인하 같은 게 나타나면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이러면 지금 벌써 2년 반 동안 이어져 왔었던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어요. 방심을 하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냉키가 작년에 기자들이 질문한 게 있죠. 70년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게 그거죠. 70년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70년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박수를 칠 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외환 위기에 대해 얘기할 때 그때를 겪어봤었던 경험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탑앤고로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장이 너무 방심을 하거나 연준도 여기서 이 시장의 분위기에 딸려가서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은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꼭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발본색원하고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전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심만 벌어질 수 있다고 상당히 궁금한 게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에서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경제 위기나 이런 조짐은 없는 건지랑 예. 플러스로 지금 위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네네. 여기 공시율 지금 엄청나고 여기 감당지 하기 힘들다. 여기서부터 경제 위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아마 팀장님은 당연히 보시거나 들은 적이 있을 텐데 네네. 요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자체의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은행들에서만 대출이 나간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눠서 대출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은행 위기나 금융 위기로 번지려면 이 대출이 은행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투자자한테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투자자가 손실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 손실이 완충이 될 수 있죠. 네. 금융위기 때는 리먼과 같은 큰 은행들로 이 리스크가 집중이 됐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또 너무 큰 나머지 해외에 있는 은행들로 번져가지고 유로존의 은행들도 흔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이제 과거에 있는 금융위기하고 좀 만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미국도 똑같죠. 금융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SVB 사태 터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죠?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죠. 엄청 빨랐죠. 그게 뭐냐면 하루 만에 진압했네 거의. 은행이 파산하는 걸 하나하나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작은 은행들이 파산을 해도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진 않아요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개 망해도 안 터지고 두 개 맞아도 시스템 위기는 안 오고 세 개 망해도 괜찮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시스템 위기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은행들이 자본금을 엄청나게 늘리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뭘 하냐면 자본금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미국의 은행들을 나무 위에 올려요. 엄청나게 흔드는 거죠. 그래도 붙어있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 침체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견디는지를 봐요. 현재의 자본금으로. 그래서 그런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형 은행들이 상당 부분 통과했거든요.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만으로 금융위기까지 이어진다? 그거는 다른 것 같고요. 다만 꼭 보셔야 되는 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위기하고 주가 하락 내지는 약간의 경기 침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하고 경기 침체로 몸이 힘들어 죽겠어. 다르죠. 이거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팀장님이 지금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향후 20년, 30년 또 위기가 절대 안 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그렇죠. 멘트를 해주셔서 네네, 그렇죠. 만약에 한국 경제도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향후 짧게 네네. 1년에서 길게 5년 사이에 만약에 조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 하면 네네. 혹시나 어떤 걸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아예 없다. 이제 아예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게 앞서도 환율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 됐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 것도 되게 크거든요. 만약 구조적인 무역 흑자가 제한이 된다면, 그럼 대중 수출이 어려워진다면, 그러면 이제 무역 흑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나라를 바라봤던 시각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역 적자를 겪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작년이야 유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무너진 거지만 무역 적자가 16개월 이어졌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은 하는 총재께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대중 무역에 의존해서 성장한 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는 표현을 쓰세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대중 수출이라는 게 만약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처럼 안전적이니까 그냥 계속 이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위기는 한순간에 닥쳐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또 먹거리,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외환 위기 이후에 97년도를 보면서 2007년도나 아니면 2020년도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근데 그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가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전 세계로 열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중간재를 대준 거고.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모멘텀을 준 거거든요, 우리나라한텐. 대형 호재였던 거거든요. 20년 동안 해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앞으로 다시 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끝나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다라면 우리는 또 새로운 먹거리를 또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는 뭐하고 만나냐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출을 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판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겨내려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많이 나타났을 때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갤럭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혁신이 한 번씩 있어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대중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기술에서의 흑자를 만들어낸 굉장히 큰 동인인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추가로 또 필요한 성장의 동력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 얘기하면서 수출 얘기 주셔서 최근 데이터 보면 어쨌든 미국 수출 늘고 중국 수출은 줄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수출해서 개인 입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본다면 어떤 거는 좀 알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중국 수출이 줄은 만큼 미국 수출이 늘면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총량으로 보면 대중 수출이 줄은 만큼 대미 수출이 늘었다면 우리가 무역 적자를 겪을 리가 없죠. 예전과 같은 무역 수지 흑자가 났겠죠. 근데 지금 무역 수지 흑자의 절대치가 좀 내려왔어요. 유가가 작년보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의 규모가 간신히 무역 흑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형태든지 무역 흑자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수출이 늘어서 흑자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 수입이 줄어서 흑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수입이 줄어서 흑자를 만든 케이스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다 커버 칠 것이다? 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직은 커버를 못하고 있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신이 존재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걸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 지금 부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문가분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전세 같은 것들까지 그런 것들도 다 부채로 반영을 해버리면 정말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코멘트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전세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하고 이 전세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인 간의 거래지만 이게 결국에 전세라는 것 자체가 담보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라는 담보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대출 중에도 주택담보대출하고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세라는 게 갖고 있는 게 이자가 사실은 붙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세를 갖다가 그 다른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이런 거하고 같이 딱 뭉쳐가지고 3천억 원, 3천조 뭐 이렇게 푸는 건 사실 저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전세 대출이라는 걸 제외를 하고 사실 전세 대출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개인 간의 대출이면 누군가의 대출은 누군가의 예금이거든요. 제가 김 작가님 집에 전세를 살면 전세금을 드렸을 거잖아요. 오묘한 기분인데. 그럼 이게 예금이 집에 전세를 사다니.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이거 예금하실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식 사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예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세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계부채가 근데 2,000조 정도 되는데 와 이거는 저도 조금 좀 이슈라고 봐요. 이게 GDP의 100%가 넘는데 하는 총재께서도 요거 80%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잠깐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정부하고 가계하고 누가 부채 관리를 잘할까? 정부가 잘하겠죠. 기업하고 가계하고 누가 부채 관리를 잘할까? 기업이요. 가계는 그 개개인이 다 가정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누가 잘할까? 당연히 정부라 기업이 훨씬 잘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는 정부 부채가 많아요. B라는 국가는 그만큼 가계 부채가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데 누가 더 취약할까? 가계가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죠. 가계 부채가 많은 국가가.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많죠. 변동금리가 많죠.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G20 하고 나서 이제 연설하시는 부분이 그 회담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코멘트가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나라가 0.5%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고 했고 미국에서 0.7 올리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왜 우리는 빅스텝 하냐. 주택담보대출의 90%가 고정금리인 미국하고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변동금리인 한국하고 다르죠. 그러면 한국의 0.5%가 어쩌면 미국의 0.75%가 충격이 클 수도 있다. 이 얘기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는 건 분명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그렇다고 한꺼번에 확 줄이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거대한 디레버리징이 일어났던 게 일본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결국에는 핵심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천천히 유지하면서 성장을 갖다가 빠르게 가져가는 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성장은 세게 느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천천히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착륙의 방법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가 상당히 많은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계부채가 앞으로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튀어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제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 얘기해 주셔서 성장하려면 아무래도 국가 자체의 인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로 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요? 이제 지금 당장은 막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물론 피크아웃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인구론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미래하고는 관련이 크진 않지만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이슈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가 노령화 사회를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유지될까가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인건비가 올라간 상태에서 노령화가 되면은 뭐냐면 이 기술력이 다른 나라의 기술력이 또 올라가는 이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죠. 로봇가 있지 않냐. 근데 로봇은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로봇가 있겠죠. 그러면 약간 과거와 같은 제조업 경쟁력이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도 유지가 될까? 요건 저는 되게 이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노령화를 맞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도 또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을 좀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을 만약 바라본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재정 적자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지금의 되게 큰 포인트. 지속 가능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달러벌이도 좀 많이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본 얘기해 주셔서 글로벌 경제 하나씩만 좀 가볍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본과 지금 중국, 유럽 경제는 지금 뭐 대략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유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럽 경제 전반을 갖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성장과 물가로만 말씀드리면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금 제로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테크니컬리는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거든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되게 높아요. 예, 그걸 바라보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성장이 안 나오니까 경기 침체 국면 같으니까 유럽 중앙은행 금리 못 올려 끝!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요즘 유럽 중앙은행이 아니야. 우리는 성장보다도 물가야 하면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유럽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니까 3, 4월 달까지 유럽 증시가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쩔고 있거든요. 와, 이건 왜 금리를 더 올리니까. 이제 저기 하반기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5.5까지 내려왔는데 성장에 둔화된 게 너무 심해 보이니까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출까 이 밸런스를 고민하게 될 것 같고 이 기준금리를 그래서 저는 9월 정도나 한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는 그게 이제 유로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좀 겪고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저는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했던 게 되게 크다고 봐요. 민영기업이 고용이라든지 생산성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는데 이 민영기업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니까 국진민퇴라는 말이 있어요. 국영기업은 앞으로 진출하고 민영기업은 퇴보한다.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메우기 위해서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민영기업에 대한 육성책을 쓰려고 하는 요즘 이제 스탠스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스탠스 변화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는 만큼을 재정 지출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3분기나 4분기에는 추가로 지준율 인하 같은 경기 부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국을 바라볼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현재 내려오는 속도를 부양책으로 얼마나 메워줄 수 있겠는가. 예, 그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뭘로 만들 수 있겠는가. 예, 그게 저는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물가가 역전이 됐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인데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내려오다 꼬리를 말고 올리니까 일본도 지금의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좌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본도 그래서 YCC라고 해서 금리 한도를 갖다가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천천히 완화해서 긴축 쪽으로 극단의 완화해서 긴축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초완화 국면 속에서 일본이 버텨왔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초완화에서 돌아서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경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여기에 대한 충격을 넘을 수 있는지가 일본 경제의 미래를 볼 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 올라오고 하는 것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이게 엔약세로 연결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에도 훈풍을 불게 해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일본과 중국 점검 한 번씩 해주셨는데 미국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아니, 물론 그렇죠. 이제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위기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위기가 안 나타난다는 거하고 주가가 안 빠진다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예상의 예측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리스크를 생각하기에는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작은 중소형 은행들 더 파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항상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의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형태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된 가능성을 단기적으로는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팀장님이 해주신 멘트를 좀 한 번 더 질문 드리는 거긴 한데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하시면서 사람은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저금리 익숙해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더 큰 부담으로 느꼈다라는 말도 이제 책에 나오던데 결국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닌 사람들의 심리라고 아까도 한번 주장해 주셨는데 막연한 심리를 버리고 경제와 위기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이 그럼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죠. 나한테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유요? 예. 나한테 이쁜 여자는 나한테 이쁜 남자는 누구에게나 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날 때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요. 근데 이제 경부속도로 이제 설날 귀경길 마지막 날이니까 엄청 막히거든요. 서울까지 막 5시간 이러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속에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거죠. 제발 10분이라도 빨리 가자. 모두가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차 안에 있는 모두가. 근데 이제 내비가 얘기하더라고요. 옆으로 IC로 빠져나가라고. 그러면 30분 단축된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핸들 돌렸죠. 모든 차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IC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근데 IC 빠져나왔더니 어떤 줄 아세요? 내비가 다시 고속도로로 돌아가래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내내 속으로 막 짜증 엄청 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그냥 갈걸. 모두가 바라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무 안이해지거나 했었을 때는요. 굉장히 과감해져요. 너무 안이해지면.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파생 상품은 엄청나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찾아와도 아유 걱정하지 마. 이런 게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병을 깊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안심이 뭐냐면은 포트폴리오에서 균형을 깨버리면서 한쪽으로 쏠리도록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좀 과열돼서 쏠리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유의 어떤 막연한 낙관 때문에 아니면 막연한 비관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저도 이제 참 얘기하면서 포트폴리오 얘기하면, 분산 투자 얘기하면, 또 공자님 말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아요. 이거 되게 비슷하게 들려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착하게 사세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받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저보다 주식을 몰라서 포트폴리오를 할까? 저보다 기업의 헤드들 좋은 정보가 없어서 포트폴리오 얘기할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겪어오니까 결국에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경계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분산 투자를 생각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위기의 역사라는 책도 나오지만 결국에는요. 다 끝났으니까 안전자산 사세요. 너무 좋을 테니까 다 주식으로 하세요. 이런 것들 다 빼고 다 사요. 이거 말고 이 사이에서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들, 균형을 잡고 나가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종목을 여쭤보는 건 아니니까요.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떤 자산을 어느 정도로 좀 구성을 하면 좀 좋을지 정도는 힌트 정도는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주식과 채권이나 예금, 그거하고 채권도 장기채하고 단기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주식도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원자재죠. 저는 최근에 유가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 유가가 올라오는 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성장주 박살나고 채권 박살났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잖아요. 올해는 성장주 올라가고 채권은 고전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집신장수, 우산장수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자산들도 깔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 채권, 원자재, 그리고 여기서 극단의 안전자산이 되게 필요한 게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산들 다 무너질 때 혼자 뛰는 거. 작년 하반기에 다 힘들 때 혼자 뛰었던 게 달러죠. 그래서 달러와 같은 자산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끼우고 그런 달러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엔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화에 대한 분산들을 좀 이어가는 게 좋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재라든지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지용 자산이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빈집털이 안 당하려고 담아놓는 거잖아요. 이런 데 대한 비중은 전체 포트에서 10% 언더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메이저 비중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의 비중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결국에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깔아? 주식이 좋다는데 채권이 좋다는데 원자재가 좋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넓게 깔아? 모르니까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게 깔면 넓게 깔아갈수록 쏠림에 대한 리스크가 방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비중의 차이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좀 약간 해지용 자산들, 원자재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위기 국면에 대한 해지를 위한 자산들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담아만 놓으면 되고 나머지 자산 쪽에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속에서 비중 조절하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도 원자재에 들어가는 거겠죠?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금이라는 자산을 바라볼 때는 금이라는 자산은 금이 뜨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언제 뜨냐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이때 금이 눈을 번쩍 떠요. 지금 미국의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죠. 미국 금리가 높죠. 금이 쩔어 있잖아요. 그럼 영원히 쩔까? 언젠간 미국의 성장도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금리도 내려올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그럴 때 눈이 번쩍 떠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사면 되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올지. 그럼 이제 그런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아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달러, 엔, 금, 원유 이렇게 다 담기가 어려우면 원유하고 원자재하고 금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얘로 퉁치고, 그죠? 달러나 엔이 비슷한 성격이 있으면 얘로 퉁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트를 좀 나눠 놓을 수 있겠죠. 네. 자, 말에 대한 경기 침체 정도는 이제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이제 상황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우리 이런 이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닌 경기 이제 침체에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익숙해져야 된다라기보다도요. 오히려 반대편에서 침체는 안 와. 아유,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좋은데 뭐. 이런 거에선 좀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침체가 모두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양치. 근데 그 침체가 늦게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 찾아올 토끼머리 뿔날 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침체는 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시나리오에서 이거는 지운다? 이런 게 하나의 쏠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감은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위기의 역사 요 책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투자금 하나만 주고 가신다면. 네네. 제가 이제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책을 내면서도 뭐 위기팔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기가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그때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상승과 어마어마한 하락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방심이라는 게 나타나고 한쪽으로의 쏠림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쏠림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그런 교훈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은 이 균형이라는 걸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균형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트레이닝이. 그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은 역사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마인드셋을 트레이닝하면서 지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팀장님께서 같은 단어를 한 두세 번 반복해 주신 게 위기파리. 네네. 유튜브에서 약간 그런 카피들이 좀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좀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런 책을 내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또 팀장님과는 이제 벌써 이제 8월이니까요.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콘텐츠 준비하면서 이제 11월이나 12월에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오건영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